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르네상스 도시국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밀라노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282페이지 펴볼게요. 자,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인 르네상스 시기 때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잠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밀라노는 롬바디아 지역의 동맹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국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국가예요. 여기, 이쪽 국가에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길목에 있죠. 이 독일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딱 있는 국가인데, 자, 이게 이제 그 정치상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처음에는 공화국으로 이제 출발했다가 여기 어, 비스트고가 그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제 그 지배라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다 용병 대장들이 이제 오고 중간에 뭐 암브루시아 공화국 등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이 쿠데타가 좀 빈발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서계하고 서쪽을 좀 같이 읽어야지 이게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서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렌체나 베네치아보다 더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기 때 이탈리아 대소공국의 정치 발전을 보여준 게 밀라노다. 자, 밀라노는 이탈리아 곡창이로 한 롬바디아 평야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알프스 이브가의 무역로 종점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업과 금속공업의 발달로 12세기 때, 그 앞에 이제 독일사 제 중세사 할 때 롬바디아 동맹 있죠. 이 롬바디아 동맹을 거느리고 황제 프리드리 2세와 대항할 정도 강력했다. 자, 이무렵 밀라노는 약간의 재산을 가진 전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회의와 귀족이 지배하는 공화국이었으나 시장이 비능률적이었다가 시민층 내부의 당쟁과 대립이 계속되자 13세기 후반에 구 귀족 가문이었던 비스코틴가가 정권을 이제 장악하고요. 전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1477년 비스콘틴가의 직계가 단절되니까 용병대장들이 이제 자 마지막 비스콘티가의 서출의 여자 남편이었던 프란치스카 스포자가 정권을 장악해요. 이 스포자는 그의 차남으로서 조카로부터 정권을 찬탈한 로드비크 일 모르가 더불어 15세기 전제군주의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군주들을 이제 뒤에 좀 얘기했지만 서양사 강좌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시놀라라고 표현해요. 시놀라. 이탈리아 통치했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스콘티가의 이제 장 갈라초는 무자비하게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통일된 이탈리아 왕조를 꿈꾸는 한편 웅대하고 장엄한 밀라노 대성당과 화려한 파비안 궁전을 이제 축조하고 여기에 그가 수집한 서적은 문속으로 만연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지배자와 함께 이 사람도 그 당시 이제 뭔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모으고 후원해주고 예술가들 후원해주고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도비크를 모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을 꾸민 동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누구의 후원을 했냐면 요 루도비크의 후원을 이제 했던 거야. 예, 밀라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탈리아의 어떤 이제 도시국가의 특징들, 정치 분열은 이런 이제 앞에 중세 시대 때 정치적 봉건 분열 지방공권적 봉건적 분야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요 하나하나가 상당히 근대 국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역 국가적 모습이 있고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정치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개별적인 독립국가로서 저마다 근대 국가적 요소를 다분히 간직한 국가들이었다. 브루크하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의식적인 사료와 반성을 의존하고 현실에 대한 신중한 타산에 기초한 창조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하나의 예술품과도 같았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국가들은 근대 국가의 원형이었던 거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 또한 세력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당시 끊임없이 상호관계를 재조정하면서 근대적인 어떤 국가 체제의 최종적인 본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의식과 타산의 창조물인 근대적 국가들은 상호견제와 대립, 그리고 르네상스의 대립과 이것이 르네상스의 온상이었으며,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또한 르네상스의 도시적이고 시민적 성격을 존속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등장했던 그 새로운 지배자 유형이 나타나는데, 여기 15세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탈리아 사에서 카트로치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서 말한 그 요거 그 신호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제 군주가 등장했던 그 시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대표적인 그 가문이 필렌체 메디친가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밀라노의 스포자가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재능과 현실적 타산만을 믿는 어,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어떤 군주론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윤리적 구분을 무시하고 음모나 몰락, 그다음에 암살, 독살 등을 태연하게 자행했다. 지배하기 위해서, 또한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브루크하트의 개인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여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대 때 이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키아벨이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도는 시험 문제에 몇 번 언급됐어. 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챗GPT 재미있는 학습을 통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교과서에 나왔지만, 그 기출에 나왔지만, 필렌체사도 또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필렌체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초였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분열돼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신성 노마 제국들, 이 외부 세력들이 이탈리아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이탈리아 침공이 한 6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대를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해요. 이탈리아 전쟁.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필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서 이런 혼란을 직접 목격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용병에 의지하면서 외세에 끌려다닌 조국 이탈리아, 정확하게 필렌체죠. 이 무력함과 분열을 통감했고, 그래서 이탈리아 정치 상황을 좀, 뭐냐면, 강력한 군주가 들어와서 뭔가, 이걸 풀어줬으면 하는 그 절박함에서 이제 이런 군주론이 나왔다. 그리고 이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뭐냐면, 차사라 보르주아라는 사람이야. 예. 이 사람 알렉산드 6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막강한 권력을 얻고 중부 이탈리아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기 때 군주적인 모습을 띄고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배신이나 암살, 기만 같은 이 장악한 이 비도덕적 수단을 이제 뭐냐면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고요. 하여튼 이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주를 적었는데, 자, 이 군주는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근데 이 군주는 내용이 별로 없네. 예. 그래서 일단 군주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군주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내용까지 통찰했다. 그 인간이나 은혜도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군주가 이렇게 잘해줘도 위험에 처해지면 등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하는 것보단 두려운 것을 하는 존재, 해를 끼치기를 더 주저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했고요. 따라서 군주는 백성들의 사랑이 나는 불확실한 감정에 밀려나서 안 되며 두려움이나 확실한 통제 수단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유명한 말 있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이 군주라는 사람은 사자의 신과 여우의 교감을 겸비해야 된다. 그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깊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건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비롭고 신의가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잔인한 배반도 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유지 결과를 위해서는 거짓말, 배신, 위선,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어떤 수단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서 사자와 여우를 비유했죠. 사자는 폭력가심, 여우는 속임수와 지략인데 군주는 심으로써 함정을 피할 수 없고 지략만으로 맨수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백성들에게 자비롭고 신의 있는 군주를 보이도록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를 위해서는 언제든 이렇게 이제 폭력과 힘을 동원해서 뭐 이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키아벨리즘의 그 내용들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피렌체 출신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훌륭한 지배자의 자질과 통치 기술을 논의했으며 이를 논함에 있어서 그는 완전히 종래의 종교와 도덕적 구분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정치학과 종교나 도덕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 독립시켰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처럼 도덕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해서 꼭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오히려 이 도덕에나 윤리에 매달리면 대의명분에 매달리기 때문에 진짜 힘이 필요할 때, 비군함이 필요할 때, 이런 걸물술소가 필요할 때는 그걸 이제 이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정치는 뭐냐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상당히 비도덕적이죠. 예. 그래서 진짜 근데 그 정치는 그 사람이 이제 못한다고 또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미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도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윤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꼭 정치적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능력은 그거와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성악 누이처럼 종교적 기독교 군주상이 항상 그 성문적 모습, 정치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고 성누이는 그냥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정치를 잘하려면 그런 류의 사람보다는 좀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하나의 정치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건물수석, 그 마키아벨리즘의 창시자죠. 그래서 앞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사자의 신과 여우의 교감을 경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냥 자비롭고 신의가 없이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문수수와 기만, 모략, 암살, 투옥 등의 악도를 창한 것은 아니다. 지배자의 요청한 것은 무엇보다 타고난 통치력 능력과 재능이며 그의 덕의 소유자는 지배자에게 필요하다면 건물수수와 악독조차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걸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한 거와 이제 연결되는데 자, 일단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깊고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보일 필요가 있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제 일단 전제를 깔고 있어요. 덕에 있는 공적. 그렇지만 위험할 때는 뭐냐면 사자의 신과 여우의 교활함을 같이 경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경건하게 보일 덕이 있고 뭐 성인 군주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 깔고 그렇지만 더 나가서 뭐냐 사자의 신과 여우의 교함을 같이 보여준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여기만 이제 유지되는 거죠. 결각, 배신, 거짓말, 위선, 그런 것만 이제 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도 여기에서는 디폴트는 깐다. 요거. 그래서 이제 있지만 개인의 어떤 덕하고 정치적인 어떤 윤리는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을 분리시켰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덕과 정치적 능력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덕도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 기본을 깔고 덕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걸머 순서도 뛰어나면 괜찮겠지만 꼭 그런 건 뭐냐면 개인적 덕이 꼭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른 그 구조에서는요. 예. 그래 가지고 요렇게 이제 개인적 덕이 있으면 좋지만 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인제 이런 교활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덕하고 교활함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 헝클어진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에서 예리한 관찰과 이를 극복한 이탈리아 통일을 달성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키아벨리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여기. 예. 그래서 그다음 이탈리아의 정치상에 어 분열돼 있으니까 어떤 강력한 그 군주가 와서 여기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덕과 그다음에 권문 순수에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권문 순수가 아니어도 아니 그 덕을 안 갖춰도 권문 순수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능력이고 인제 정치가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키아벨리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예.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인제 프레드 2 세도 반마키아벨리론을 썼잖아요. 마키아벨리를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글 썼는데 프레드 2세 자체가 마키아벨리 의 그 입장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예.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관련된 이제 도시국가 특징을 이제 또 서양사 총론에서 인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여기 보면 5개 국가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볼게요. 먼저 밀라노를 볼게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자, 중세 밀라노는 롬바디아의 평원의 가장 북한 국가였다. 그래서 1310년 신성 로망제 하일리 7세가 북이탈리아 침입해 왔을 때 비스콘티가가 황제의 지원으로 집권했다. 이에 밀라노는 비스콘티가의 독재 정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다음 밀라노는 제노와 베네치아, 베로나 등에 대항해서 북이탈리아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14세기 이후반 비스코티가의 풍부한 재력 때문에 유력 군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명문가들과 통원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밀라노는 장 갈레아조 그다음에 이어 정성기를 이뤘고 그는 신성 로망제로부터 밀라노 궁의 칭호를 삼다. 그리고 제노와 페루아를 병합하여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북이탈리아 위협적인 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본국은 분열되었고 밀라노가 쇠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베네치아와 필렌체 세력을 팽창할 수 있게 되었다. 예, 필립 마리아의 후사가 없는 걸 틈타 시민된 작가인 이제 암브로시아 공화국을 세웠고요. 그러나 평민대장 출신이었던 용병대장이었던 프란치스코가 스포자가 불법적으로 집권하여 밀라노 공이 되었다. 그래서 스포자가는 이제 집회 기간이 밀라노 문해를 발달시켰으며 당시의 풍조에 따라서 학자와 미술가를 초빙하면서 했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예. 그래서 그 밀라노 관련된 있죠. 밀라노 롬바디아의 그 평원에 있었던 국가인데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서양사 개론하고 좀 약간 좀 다른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음
그 밀라노가 롬바디아 동맹을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2세기 때 롬바디아 동맹국을 거느리고 황제 프리드리 2세와 대항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비스콘티가가 있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앞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요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12세기 때 황제 프리드리 2세와 대항한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비스콘티가 집권할 때 여기 서양사 총론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고. 자, 여기에서 서양사 총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제 비스콘티인가는 누구와 손을 맺었냐면 신성 노마 황제 이렇게 그 뭐냐면 손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밀라노가 황제와 대항했지만 요 하일 7세부터는 황제와 손을 잡고 요게 그래서 이 비스콘티가 황제 손을 잡은 그 비스콘티가가 밀라노를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를 보겠습니다. 베네치아 내용을 볼게요. 폰강 하구에 위치하여 아드리아를 장악했던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자, 여기는 13세기 내 몇몇 귀족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가두 정치가 행해졌고, 그러나 공화정경 때는 종속되긴 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주주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요 베네치아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군주제 같은 도제 같은 이제 사람들 있죠. 그런 군주제 요소가 있고 그리고 가두적인 어떤 시민의회 같은 가두제 같은 있고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도 같이 이제 있는 세 가지 정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된 이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치아 최고 행정 책임자는 종신 임기의 통령이었고 도제라고 하죠. 처음에 통령은 시민들에서 선출됐으나 12세기 이후에는 480명의 귀족들이 구성된 대의에 통해서 선출됐고 대의는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심의하면서 급박계상을 집행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요 대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오늘날 의회와 비슷하고 행정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원로원하고 시민위원회죠. 예. 그래서 이제 원로원은 약 30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 집행 기관이고 여기에서 재정, 공공행정, 선정과 강화 등의 문제를 토의했다. 또 외국에 파견된 사절들 보고를 접수 검토했다. 자, 시민위원회는 일종의 공안위원회다. 자, 본래 이거는 상호권을 장악한 신귀족이 구귀족의 음모 반란을 심무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이르러 시민위원회가 그 당시 최고 행정기관으로 연구되면서 신귀족층에 의해 일종의 재벌 정치 기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어 뭐라고 할까요? 좀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경련 같은 그런 이제 그 단체가 시민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의 정치 형태는 일종의 혼합 정치 체제다. 통령, 원로원, 대의가 각각 군주제, 가두제, 민주제 이런 이제 원리를 이제 반영하고 있고 어쨌든 베네치아는 의 정치 체제는 정치와 안정을 가져왔으며 국가의 대팽창을 가능케 하였다. 15세기 초 베네치아는 밀라노 세력의 팽창에 맞서 파도바를 점령하고 밀라노까지 침입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좀 봤죠. 예. 베네치아가 이쪽이니까 예. 그래서 밀라노까지 침입했다면 여기까지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인제 있고 그 결과 노디 조약으로 롬바디아 동쪽의 평원 쪽의 동쪽을 차지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 필렌체를 보겠습니다. 필렌체는 이탈리아 서부 롬바디아 남쪽 토스카나 평원에 자리 잡은 필렌체 공화국은 그 당시 15세기 때 매우 강대한 세력을 형성했다. 자, 필렌체 국가의 부의 원칙은 모직물 공업과 금융업이었죠. 그래서 필렌체는 고도의 문화를 창출하였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이 되었으나 정치는 항상 불완전했다. 시정부의 빈번한 방목과 내단의 희생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시정부는 빈번한 방목과 내단의 희생이 되었으며 부유한 가문의 소수 집단들의 지배에 지배되었다. 자, 필렌체는 주위의 농촌 지역까지 행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도시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는 정치에 참여에 제했다.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 외에도 농촌을 주변에 끼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핀란드의 경우 약 10만 인구 가운데 3천만의 시민만 정치에 참여했다. 핀란드 공화정은 지역의 대의와 직능 대의가 이제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지역구와 직능 대의는 이제 어 그 각종 직종별로 이 비례대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도시는 구로 나눠져 대표가 나오고 7개 대조합이 가 14개 소작으로 대표 나왔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대표 나오고 또 직능별로 이렇게 대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의제 근거에서 9명 구성된 행정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 공화국은 15세기 전반에 금융가였던 메디친가의 지배를 통해 참주용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정부는 형식적 공화국을 유지했으나 코시모 대비 니치로부터 시작된 실체제는 실제로 전제주의였다. 그래서 코시모 계몽주는 30년간 핀란드를 지배하면서 국부의 칭호를 받았다. 자, 요 부분. 그래서 핀란드 공화국의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격.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요 메디친가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요건 앞부분 설명했으니까 일단은 통치 방식에서 코시모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 토시모 요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이 필리치에서 보면 그 당시 그 코시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거죠. 이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시모의 영향력을 경계한 알비치 가문이 그를 추방했는데 그 코시모가 필렌체 떠나자 메디치 은행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도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결국 민심이 돌아서게 되어 1년 뒤인 1434년에 필렌체 정부가 다시 코시모를 다시 불려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렌체를 화려하게 복귀한 코시모는 자신이 내쫓았던 정책들을 추방하고 정부의 주요 지책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공화국의 외형은 유지한 채 모든 중요한 결정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죠,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깜빡했어. 그래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군주, 자기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디스테이트 같은 그런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국부라는 칭호도 얻게 돼요. 국부.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잘 나갔다. 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하여튼 이제 이 코시모의 권력 장악, 메디친가의 성격, 그래서 메디친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핀란드의 정치 구조의 특징들,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손자였던 데로렌츠의 통치 아래 핀란드의 번영은 절정에 달았고요. 로렌츠는 시인이면서 문의 후원자일 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비상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래서 로렌츠 사후 외교 관계를 통해 그 당시 유지였던 이탈리아 반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메디친가의 지배도 끝났고 1494년 프랑스의 사르로 8세가 이탈리아 침공에 들어왔을 때 도미니크파의 수도사였던 사부는 울라가 개혁을 주장하면서 핀란드의 시정을 장악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황령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교황령 부분은 요게 서양사 개론에는 여기에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예. 그래갖고 이제 인문주의로 곧바로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교황령 관련된 내용이 그때 메디친가 나올 때 필렌체 나올 때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요거 뭐냐 교황령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땐 좀 어렵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했던 교황령 국가는 바빌론 유수의 기간에는 교황령 내에 도시국가의 제각기 패권을 주자가 난립된 상태였다. 따라서 1417년 대분열이 끝난 뒤로 르네상스 공황은 정치적 질서를 회복할 가지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역대 교황은 각 도시를 장악한 용병대장 출신 독재자들을 점차 자기 가문 삼아 바꾸어 감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게 나갔다. 그래서 르네상스 교황은 다른 도시 국가들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외교 동맹, 조약 파기, 용병 채용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 공황은 또한 호사스러운 궁전을 짓고 대규모 건축을 했으며 문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재력을 소모했다. 자, 바티칸 도서관을 창설한 니콜라 5세와 한때 에나스 실비우스라는 필명의 고전 연구를 몰두한 비오 2세가 적극적인 문해 후원자였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첨주, 이 시놀레와 같이 이런 첨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뭐냐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그 주요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 교황 중에 서슴지 않고 도덕적 부패를 일삼는 교황이 있었는데 뭐 얘가 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족벌주의라고 해요. 예, 족벌주의, 네포니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들 교황들은 상당수 부인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성직자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인 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공식적인 부인들 속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거든요. 이들 이제 조카라고 이제 뭐냐면 속이고 자신의 교황 그 영화에 있는 중요한 요직에 배치를 시켜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레포니즘하는데 교황이 자기 아들을 조카라고 속이고 했다. 그게 이제 그 레포니즘 기원인데 그게 이제 교황에서 출발한 이런 그 뭐냐면 그 정실주의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정실주의 이런 그 뭐냐 인사 형태는 그 이탈리아로 확대돼 나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뭐냐면 실력보다는 이렇게 정실, 지연 이런 것들이 더 따지게 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 족벌주의 이런 것들이 이 교황으로부터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 대표적인 인제 그 교황의 아들이 누구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이제 역할 모델이 됐던 차자르 보르지아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 두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소재로 해 갖고 예전에 한번 또 소설을 이제 누군가 그 일본 여작가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차자르 보르지아 같은 소설책을 썼죠. 예. 자, 하여튼 이 강력한 전쟁 수진 덕분에 교황력 국가의 통일 가업은 기초가 확립됐고 그 메디친가 출신의 이제 레오 심세가 문해 창대 한등기들이었다. 그래서 나폴레옹 왕국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죠. 이거 뭐 중요한 왕국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서양사 강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앞부분에 르네상스 배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메디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피렌체를 지배하게 된 메디친 가문이다. 1378년부터 1482년까지 피렌체 가난한 양모 노동자였던 치오피의 반란이 났죠. 이게 이제 실패가 끝난 뒤 벌어진 가두 지배 증사의 권력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메디친 가문은 이후 몇 차례 정치적 격동수에 시에서 추방되게 됐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메디친 가문에서 이제 아까 코시모 메디친 같은 거막 추방당하고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거 있고 COP 관련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거든요. 예.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 도시 반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정리할게. 이게 반란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나중에 이제 실패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COP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중상층들이 예전에는 상류 부르주아 세트가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중상층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뭔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됐고 그때 등장한 게 메디친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거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COP 반란.
자, 여기 반란의 전개관과 역사적 의의 같은 게 좀 있는데, 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일단은, 제미니아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좀 한번,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재생의 치오피 관련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서강자에도 있고 서계에서도 한 두세 번 언급돼 있고 이렇게 도시 반란하고 메디친 가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최근에 들어가신 그 교수님이 북보니까 르네상스 기의 이탈리아사를 전공하신 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꼼꼼히 볼 필요 있어요. 피렌체 치온피 반란, 션피 리볼트는 1378년 중세 피렌체 공화국에서 발생한 유럽 최초의 노동자 봉기 중 하나입니다. 주로 양털 가공업에 종사하던 최하층 직조공들인 치온피가 주도하여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으킨 사건입니다. 샵샵 반란의 배경과 원인 14세기 피렌체는 양모공업과 금융업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그분은 소수의 유력 가문과 상공인 길드, 조합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 정치적 소외. 당시 피렌체의 정치 참여는 7개의 상급 길드 대길드와 14개의 하급 길드 소길드에 소속된 조합원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양모공업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던 치온피는 길드를 결성할 권리조차 없는 최하층 노동자로 어떠한 정치적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2. 경제적 착취 치온피들은 부유한 양모 상인들의 작업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부유층이 사용하는 플로링금화와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는 피치올로 은화 사이의 불공정한 환전 정책은 이들의 실질 임금을 더욱 깎아먹는 착취 구조였습니다. 3. 흑사병의 여파. 1348년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피렌체의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가치는 올라갔지만 지배층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기존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려 해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샵샵 반란의 전개 과정. 치온피 반란은 1378년 여름 약 6주간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7월 22일 무장한 치온피들과 하층민들이 시뉴리아 광장을 점령하고 정부 청사인 베키오 궁전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2단계 혁명 정부 수립. 반란군은 자신들의 대표인 털실 다듬는 직공 미켈레 디 란도, 미셸레 디 란도를 정의의 총독 정부 수반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길드 3개를 창설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3단계 내부 분열과 진압. 그러나 혁명정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온건파 사이의 갈등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틈을 타 기존의 상공인 세력, 대길드와 소길드가 결탁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온건파로 돌아선 미켈레 디 란도마저 이들을 진압하는 데 동참하면서 혁명정부는 약 6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샵샵 결과와 역사적 의해. 비록 치온피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과 반란이 진압된 후 새로 만들어졌던 길드는 해체되었고 주동자들은 처형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피렌체의 정치 권력은 다시 소수의 부유한 가문들에게 돌아갔으며 이후 알비치 가문을 거쳐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두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의해 치온피 반란은 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 봉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비록 짧은 성공에 그쳤지만 길드 체제에서 배제된 최하층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후 유럽의 여러 민중봉기와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디친 가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시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끈질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피렌체 공화주의 정통을 서서히 고사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난립하고 있던 도시 군수 도시 국가들이 다스렸던 이탈리아 통치자 이 시놀레라고 하는 하는데 앞에 이제 참주 같은 애들 지칭하는데 이게 시놀레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정부 기관을 이제 지칭할 때 필렌체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통치자를 지칭할 때, 그러니까 독재 같은 이제 통치자 있죠? 독재자를 의미할 때 이제 시놀레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치적 측량과 권물 수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요게 이제 군주론이 있죠. 군주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옹호하면서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만,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있지만, 이거 외에도 권문수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야, 해야 된다. 위기 절대. 그리고 뭐, 정치적인 덕이 없어도, 요것만 있어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마키애벨리는 모든 정치적 도덕률을 폐기하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이후 이제 근대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하기는 국가 이성. 그러니까 국가는 그 자체로서 존재 이유를 지니며 국가 권력이 법, 도덕, 종교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에 공화주의 어떤 정치 이념에 후세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주의할 건 이제 그 국가 이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국가 이성이라는 거는 그 로마법에서 나와요. 로마법. 그래서 국가는 개별 구성원들의 이익을 더 초월하는 그 자체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개념 공화주의 같은 정치. 여기에서 공화주의라는 건 주의할 건 뭐냐면 민주주의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초창기 때는 공화주의는 엘리트 가두 정치예요. 엘리트.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선거제하고 연결되면서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엘리트 가두주의 정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되뇌이고 가시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전처럼 군사력만 유지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또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앞에서 인문지와 예술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카스틸리오네가 궁중인에서 교양을 갖춘 용맹만큼 귀족을 특별한 존재로 돋보이게 만들 그러니까 그 카스틸리오가 궁중인에서 교양을 갖추는 것이 용맹만큼이나 귀족을 특별한 존재로 돋보이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절제랑 잘 표현된 것이다. 일례로 14세기부터 필렌체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건너와 그리스 고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플라톤 학회죠. 플라톤 학회. 그래서 플라톤의 연구에 집중했던 인문주의 모임은 플라톤 학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했던 사람이 그 앞에서 설명한 코시모 데 메디치니야.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얘기했지만 로렌츠 데 메디친 때는 15세기 후반 필렌체를 지배했던 보티첼리와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 거장들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최초 미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래서 플라톤 학회 미술 아카데미 좀 외워두시고요. 플라톤 학회를 세웠던 사람은 그 코시모,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미술 아카데미를 세웠던 사람은 로렌츠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미술 작품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성 베드로 성당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르네상스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나중에 그걸 성당 비용을 벌기 위해서 먼불을 판매했죠. 먼불. 먼불을 판매해갖고 이게 그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옆에 뭐 인문주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지향하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인문주의자들의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근대인, 이렇게, 이거부터 읽어요. 페트로카 보카치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인문주의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볼게요. 음. 자, 여기 보면 의식적으로 고대 작품을 수입하고 그 연구를 열중한 최초의 인문주의자들은 페트로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했었어요. 예, 기초 예문에 나왔어요. 페트로카. 그래서 이 페트로카 자체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그 단테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연결해서. 자, 그래서 그는 일찍이 학교 시절에 키게르 시대에 매혹되면서 이탈리아의 과거,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 과거죠. 고대 세계에 대한 동경이 그의 가슴에 싹 트였다. 그는 라틴 작가들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열중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연구의 선물로 스킨피오 아프리카누스를 주인공하여 아프리카라는 라틴어 서사시를 지었고요.
이 스캠피오는 뭘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예, 포에니 전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장군 이름이죠. 그러나 이 시인으로서 그의 면모가 잘 표현된 것은 젊었을 때 만난 라우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부는 서정시 칸초리에라였다. 그럼 여기에서 라틴어로 쓴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 이렇게 썼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탈리아어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되게 많아요. 방언이.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탈리아 통일하기 이전까지도 뭐 이탈리아는 3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러 방언들이. 그중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표준어는 필렌체어고요. 필렌체어. 예. 단테의 신곡이 그 표준어 역할을 했죠. 그거에. 하여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언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어디 살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물어볼게요. 페트라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잠깐만요. 이게 이 사람의 도시국가도 좀 알아야, 살았던 도시국가도 좀 알 필요 있어갖고,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페트로알카. 핀란드에서는 주로 사지 않았나 보네요. 그냥 아렌초, 볼네나 파르마 같은 그런 데 있는데, 어, 여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물어볼게요. 이게 이탈리아라고 이제 하는데, 정확히 어느 나라 언어인지, 어, 토스카가 방언이네요. 네. 그래서 이때 칸초니에는 이 사람은 이제 사는 곳은 피렌체는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피렌체 지역의 문어체를 기반했다니까 아마 그 당시에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이 피렌체어가 기준이 됐나 봐요. 예. 그래갖고 여기 그래서 현대 표준 이탈리아어의 직접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피렌체어가 그 당시에 나중에 이탈리아의 어떤 표준화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필렌체에 살지 않았지만 필렌체의 문어 그 속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찾아봤어요.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아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가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뭔가 모든 자연상의 이런 것들을 다 신과 연결시켜 생각했어.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이런 것들,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면서 요 경험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자연을 묘사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했다. 일종의 사실리즘, 사실 리얼리즘이 등장했죠. 사실주의가. 예. 자, 그는 최초의 근대인을 불렸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보는 태도와 이 고전의 연구, 고전의 연구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연구죠. 호서는 당시 새로운 것을 찾고 있던 사람들의 깊은 감명과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부유하고 세속적인 지배층에서 보호자를 발견하고 또한 좁은 범위나마 우수한 추종자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카치오가 있어요. 보카치오는 그 데카메론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예. 그래갖고 데카메론도 외워두셔야죠. 이번에 단테가 나왔으니까 단테 신곡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흑사병을 피해서 교회로 모인 10명의 필렌체 남녀들이 10일간 번갈아 가면서 짧은 이야기로 한 것이 데카메론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는 이탈리아로 10명이라는 뜻이고 메론이 이야기거든요. 10명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사회계층의 이제 그 사람들이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등장했으며 난잡한 이야기와 기지에 찬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들이 주가 되어 있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교회나 수도사들의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데카메로는 근대 소설의 호시라고 평가되며
영국의 초호수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면 비잔틴 출신 중에 신프라톤 철학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크리솔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렌체에 건너와서 그리스에 관한 강의를 해줌으로써 본격적인 부활을 징조받았다. 무슨 철학이?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이. 예. 그래서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후에 비잔티 학자들이 새로운 망명의 물결이 이제 흘러들게 됐고, 그리스 연구는 성행에 이르게 됐고, 특히 플라톤은 필렌체에서 플라톤 철학의 부활과 유행을 자극시켰으며, 코시모 데 메디치는 필렌체에서 요 플라톤 학회를 이제 창설했고, 15세기 말에는 피치노가 플라톤의 라틴어 번역을 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이 필렌체에서 플라톤 철학을 자극했다. 플라톤하고 플라톤하고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 그 당시 필렌체를 중심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 철학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 같은 것도 이제 뭐냐면 좀 발전이 됐어요. 이게 로렌츠 바라는 사람인데, 요 바라가 썼던 유명한 그 책이 있었죠. 아니, 그 바라가 이제 했던 그 사회 비판 내용이 있죠. 콘스탄트 기빈장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기부장에서 콘스탄티 네제가 교황을 거부했다는 문서가 원작임을 어, 그 위작임을 밝혀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요거 바야의 콘스탄트 기인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요거를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하, 네. 그래서 콘스탄트 기진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그 카로lin고 르네상 그 당시 이제 뭐 피피라든지 카우스 대제한테 이제 뭐 소노마 제국간을 주거나 땅을 이제 그 뭐야 프랑코 왕후 임명할 때 그 임명권을 이제 노마 교황이 줬다. 아니 노마 그 예전 소노마 황제가 줬다. 콘스탄트 황제가 그 소노마 지역의 어떤 지역의 그 통치권을 노마 교황한테 줬기 때문에 노마 교황이 그걸 위임받고 뭐 소노마 황제관도 줄 수 있고 그 왕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됐던 게 콘스탄트 기진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로렌츠 바라에 의해서 다 이게 위조된 문서다. 교회가 어떤 이제 그런 그 권한을 있는 것처럼 어, 그 모사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만들었던 게 콘스탄트 기진장이다. 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자, 콘스탄트 기진장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틴 1세가 교황 실베스토 1세에게 로마를 포함한 서방 영토의 정치적 지배권, 세속적 권력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세속군주들의 어떤 보다 우위에 있고 교황의 통치에 대한 합법적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왕들의 어떤 임명권 그 다음에 또 교황 황제 임명권도 자기가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근거로 됐던 거죠. 그래서 700년 동안 신성 불가침의 문서를 여기는데 이걸 이제 15세기 때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로렌츠 바라가 고전 문학의 그런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사료 비판을 하게 돼. 그래서 1440년에 저순한 콘스탄트 기진장이 가나요? 라는 문서가 위조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언어학적 증거, 역사적 오류, 뭐 논리적 모순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역사적 의의가 뭐냐? 자, 로렌츠 발레의 폭로는 르네상스 시대 가장 중요한 지적 성과 중에 하나인데 교황권이 약화됐고요. 법적 근거가 없어졌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신성한 문서라고 해도 사료 비판을 통해서 진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것을 이제 증명한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보다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을 더 중요시했다.
그리고 역사학 발전에 어떤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하고 관련됐는데 콘스탄틴 기증장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위자기로 밝힌 이 로렌츠 발라 그 관련된 내용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앞부분에 사료 비판 내용에서 그 인문 부분 3개 들어가는 내용에 있었거든요. 그 22년 기준에 기준 그 22년 그 교과서는 없는데 09년하고 15년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알아는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문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문주의가 이제 널리 확대될 수 있었던 게 또 뭐냐면 할판 인쇄소의 발달이죠. 예.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공사 기출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 구텐베르크에서 발명된 할판 인쇄술 또한 인문주의 전파에 크게 공헌했다. 할판 인쇄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자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금속 할자가 구텐베르크에서 만들어져 갖고 널리 보급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죠.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교 개혁을 확대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뉴턴이나 이런 이제 공포했던 95개조 방방문들이 이런 이제 할자 인쇄술을 통해서 뭐냐 할판 인쇄술을 통해 널리 확대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할판 인쇄술로 재본 시간이 단축되고 작품의 원전을 무수히 재생산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을 신속하게 그다음에 넓은 범위로서 전파하는 동시에 지식 학문을 좁은 이제 성직자 집단을 넘어서 넓은 사회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종교 개혁을 이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주는 거야. 그 종교 개혁 이전에 홉스라든지 위크후프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홉스와 위크후프는 그 이 사람들이 썼던 그 책들을 일반 사람들이 읽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할판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대량으로 이거를 뭐냐면 찍어낼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필사를 주로 했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지식인 계층 안에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만 내고 끝냈죠. 근데 이 뒤에 이제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야. 이건 뭐냐면 예, 할판 인쇄술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뭐냐면 글들이 민중들에게 널리 확산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터넷 보고 오는 날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브루크아우트 인간과 뭐 세계의 발견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그 미술들이 쭉 있는데 괜찮아. 읽어보고 이제 하면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시험 문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넘어갈 게 이제 뭐냐면 좀 볼 게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볼 게 뭐냐면 요 노마 베드로스 대성당이랑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할 필요 있어요. 이거는 면벌부 판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건축에 있어서 고딕 양식이 그렇게 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건축 모양이 알프스 이북과 달랐던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하고 로마의 돔, 아치 형식, 그리고 그리스 열주식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됐다. 이렇게인데 요것만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저희가 이제 뭐 건축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좀 넘어가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있고 이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그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여기 쭉 보니까 여러 이제 건축 기법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 우리가 뭐 건축사를 뭐 전공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세히 알 필요 없지만 일단 전반적인 특징들을 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돔이 있죠. 여기 돔. 예. 이건 빨간색이 안 되네. 그 위에 돔이 있고 그다음에 12시 그 뭐냐면 이렇게 기둥도 있죠. 이렇게 쭉 12시 이렇게 있고 아치형 문이 있어요. 아치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 때 좀 높은 건물은 다 아치형이야. 왜냐면 중력을 받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제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서 아치가 제일 적절한 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건축사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둥근 지붕, 12시, 그리스 12시, 그다음 아치 형식
자,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게 노마의 베드로 대성당인데, 우리가 이제 뭐 물어볼 때는 이제 뭐 노마의 대성당의 그 뭐 르네상스 양식이 뭐냐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그 건축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면범부를 판매했다. 요거는 아셔야 되겠죠. 예, 요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되어 갖고 서강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서강자 내용에도 이제 뭐 예술품 같은 거 쭉 있는데 요 뒤에 보면 있어요. 한번 읽어나 볼게요. 그냥 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미술 작품의 주제로 종교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으로 원근법이나 명암법 같은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고요. 특히 비너스 탄생이나 다비드상처럼 공견원이 인간의 육체미를 표현한 것이 하나의 경향을 차지해왔다. 그래서 중세 예술가들은 길드의 제약을 묵고했던 장인 내지는 육체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고, 르네상스 초기만 해도 대부분 미술가들은 후원자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갈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재능 있는 예술가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이 자의식이 강하고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자연의 교양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중세시 대 미술이나 건축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이거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한테 바치는 이제 일종의 헌사였기 때문에, 헌정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드러내지 않죠. 근데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미술 작품들은 다 누가 그렸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특정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개인주의, 그러니까 신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듯 예술가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이탈리아 도시의 부유한 시민계층이나 곳곳에 산지한 궁중을 중심으로 예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유한 시민계층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대금융가들, 메디친가들, 그다음에 그 앞에서 참주들, 정치가들, 교황 이런 사람들이 후원 아래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층 같은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북유럽 르네상스, 북서유럽 르네상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북서유럽 르네상스는 물론 이제 군주들이 지원하고 그랬지만 이 수요품들, 미술에 대한 수요품들이 좀 약간 이제 아래로 내려갔죠. 좀 저변이 확대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뭐랄까 부유층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단한 부유층은 아니어도 먹고 사는 어느 정도 부유층들. 그 다음에 뭐 중상층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요에 맞춰갖고 이제 수요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앞에 있는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보다 그 북서 유럽의 르네상스는 그 소재가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 더 붙여요. 그러니까 물론 그 르네상스기도 인간적이지만 더 인간적이야. 그 소재가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도 있지만 더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층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예술가들이 이제 그린 창작품에 이제 그 종류도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주로 진짜 권력층들만 했고 진짜 부자구나. 근데 그 밑에 북서 유럽의 르네상스는 이게 이제 중상층들, 좀 약간 잘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예술품을 소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 후기에 들어가면 필렌체를 대신해서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새로운 예술지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거대한 동물원 이제 유명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양식의 걸작이자 이후 서양의 공공 건축의 기본 형태를 제시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누가 만들어진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그 위에 이제 이 영향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좀 볼게요. 원래 교과서 처음 읽다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교과서 빡트 먹었어. 그래서, 먼저 미래의 교과서, 르네상스 부분 볼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자, 14세기에서 16세기 서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고조 문화를 부흥을 통해 인간 정신의 어떤 문화를, 인간 중심의 문화를 창출하는 르네상스가 됐다. 그래서 종전의 중세 신중심의 문화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걸 그리스 로마 고조 문화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탈리아에서 옛 로마 제국의 문화 유산이 많았고, 이건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르네상스가 시작됐는가? 요거에 대한 배경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이탈리아의 옛 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이 많이 나왔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 이후 학자들이 많이 이주했으며 지중해 무역에 부유해진 상인들이 학문과 예술을 후원해줬다. 자, 이에 이제 심입어 이탈리아는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자, 르네상스는 인문주의. 자, 인문주의라는 건 뭐냐? 자,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강조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개성, 능력,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인문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중시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도 종교적 소재가 많아요. 근데 이 종교적 소재가 많지만 좀 약간 다른 모습이 있어.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이제 성모 마리아는 완전히 뭐냐면 옷을 다 단정하게 입고 그 뭐랄까 건건한 분위기였는데 그 르네상스 때 그런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좀 약간 육체미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간능미 같은 거. 예. 그리고 사실적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 예수의 이제 뭐냐면 젖을 어린 예수가 그 성모 마리아의 젖을 빨아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여자 가슴까지 다 비칠 정도 이게 상당히 인간적이고 풍만한 그런 간능미를 보여줬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눈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들이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사의 모습이 상당히 간능적이죠. 거의 나체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예전에 천사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다 옷을 입고 정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인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그 인간적이 좀 그런데 하여튼 나체도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한 가슴이나 이런 것들 다 비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똑같은 종교적 소재라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페트로카는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서정식을 표현했고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사회 타락상을 풍자하고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2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 52번이에요. 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분야에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같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죠.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후에 북유럽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북유럽 시대의 르네상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기는 약간 이제 뭐랄까 교회 비판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자, 교회 건의와 봉건사의 가서 강하게 나왔던 알프스 이국지의 인문주의자는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적인 개혁적 성향을 띠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흥하고자 하는 그 고전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아니라 주로 이제 예전에 원시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어는 신학이 원래 그리스어가 이제 원본이고 히브리어가 이제 고대 구약 성서의 원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은 써였던 고대 그리스 언어를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썼던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또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라틴어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는 원본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걸 해석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네덜란드 에다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부패한 교회를 비판했고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영국 사회 부조리의 현실을 고발했다. 네. 에스파냐의 세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한 기사객을 풍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작품과 그 다음에 여기 북유럽의 어떤 작품, 브로우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서민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했잖아요. 여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주로 이제 소비층들은 부유한 사람이야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재벌급 정도. 그 다음에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 그려준 거고. 여기에서는 적당하게 부유한 사람이야. 예, 중산층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려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주로 종교적인 것들 그려놓는데 중세가 다른 거는 좀 인간적이고 감능적인 그려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종교 외에도 여러 일상생활도 같이 그렸다.
그러니까 수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뭐냐, 북미에 맞게 이렇게 이제 예술을 그렸던 사람도 여기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인문주의자인 피코 델라미란투라는 사람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서 그 인간의 자기 본성을 자유의지로 결정,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 다 신에 의해서 예속돼 있고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데 자유의지로 결정된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신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에라스무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뭐, 토마스 모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에라스무스는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신 예찬을 좀 볼게요. 우신 예찬은 이제 그 우신, 어리석은 신을 통해서 뭐냐, 교회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야. 그래서 이 우신 예찬을 자극받은 이제 토마스 모가 유토피아를 썼죠. 유토피아. 예. 그래갖고 이제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세계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이 원시적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당대 이제 제1차 인크루즈 운동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르반테스도 에르 스미스 영향을 받았다. 뭐 그 내용인데, 여기 이제 특히 북유럽 르네상스는 각 지역의 토속어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지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작품을 만들었죠. 이 국민 문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스페인 지역의 이제 그 뭐냐면 세르반테스는 요 우리가 아는 돈키호테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돈키호테 작품을 썼죠. 그럼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돈키호테는 에스파냐에서 금서를 진영한 에라스무스의 관련 작품에 많은 빚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그가 라만차 지방에서 여러 모험을 하면서도 상당한 엄숙한 예배 의식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국 우연이 아니다. 이를 통해 세르반테스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의 우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자, 이때 어리석은 신이 비판했던 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허식과 호화동을 이제 비판한 그 내용이고, 자, 여기에서 1-에서 3까지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실 비판적이고 교회 비판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주로 부조리한 현실 사회,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 타락을 비판했다. 자, 이런 개혁은 종교개혁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있는데 뭐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위대는 봤으니까 요 비상인데 비상 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이제 태어난 르네상스 있죠. 그래서 14세, 16세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려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 문화 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지중해 무역 경제적 번영을 이룬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16세기 이후 르네상스는 알프스 이부 확산됐는데, 이 지역의 인문주의자는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의 경향이 강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 시대 때 르네상스와 알프스 르네상스의 어떤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심 방향이 좀 달라. 되게. 그래갖고 이제 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심미적, 귀족적. 왜 귀족적이냐?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대개 상위 0.01%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문예지향적. 세개 키워드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전은 뭘 지향하냐면 고전에 이제 지향을 한다는데, 이때 고전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통해서 신중심 세계를 벗어나서 인간을 중시한 인문주의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 비판적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이고 종교 지향적이야. 이때 종교라는 것은
종교 비판적인 게 측면이죠. 그래서 지향적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종교를 비판하는 그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원시 기독교 고전을 하는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보다는 원시 기독교 고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로,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적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구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에라스무스가 있는데 그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라스무스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이 르네상스가 너무 없어. 어, 종교개혁하고 연결해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었어. 진짜 예전보다 너무 줄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뭐냐면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 부분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